민주주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 예,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김기현 후보가 내년 총선은 당 대표 얼굴로 치르는 게 아니라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더 기함을 했어요. 자, 그럼 대통령 얼굴로 이렇게 지금 유사일에 없는 이런 형태의 전당대회를 만들어 놓고 내년 총선을 지지율 30%에 있는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겠다? 그러면은 이 난리통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거였나? 총선 이기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요? 의중은?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어느 때 과거 구태 정치보다 훨씬 더 퇴행적이고 너무 노골적이다. 이거는 과거엔 대통령 의중을 뭐 읽어서 이런 정도로 갔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극복해야 된다고 했던 삼김 시대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에도 중진 의원들이 있고 다들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과연 이거를 고지고대로 이게 잘 가고 있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번에 나경원 의원은 속담으로 말하자면 개도 구럭도 다 놓친 그런 불출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어떤 분은 대통령한테 사과할 때 불출마할까라고 예상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했어요. 대통령한테 사과하는 거를 보고 아 출마할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은주님 불출마 배경이 뭘까 궁금한 사람 없어요. 전 국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빵님 겁쟁이의 용기. 겁쟁이의 용기. 초원님 앞뒤 맥락이 뒤틀린 궤변. 박현철 용감한 불출마. 손윤섭 공익보다 사익을 보호하기에 불출마한 거죠. 은바페님 아이디인데요. 깡도 없이 정치하니 일심만 살피죠. 국민은 살피지 않고 반성하소. 자이개님 당대표 불출마를 가지고 대통령실과 딜을 치는 나경원의 욕심이 화를 부른 것입니다. 손병하님 떡도 가려 먹어야지 이 떡 저 떡 모두 먹으려고 하면 됩니까? 작두도령 아이디님 용감하게 도망가겠다는 말 정도 외에는 큰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대체적으로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불출마를 하면 뭐 함께 눈물을 흘려준다든지 동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여론이라도 있고 출마하면 아, 깡 좋네. 뭐 향후 미래가 있네. 그럴 텐데 김준일 수석 사실 윤석열 대통령 된 거는 깡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찍어 내렸는데도 대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별의 순간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역대 뭐 대통령을 좀 비유를 드자면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엄청난 어떤 정치적 압력을 다 이겨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박철원 의원과 육공의 황태자 박철원 의원과 김영삼 대통령의 이제 총재였죠. 굉장히 갈등 그건 뭐 익히 알려져 있고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당내에서의 굉장히 많은 이기택 총재라든지 뭐 갈등 상황이 굉장히 있었고 심지어는 뭐 정계 은퇴까지 했다가 이겨낸 것들 뭐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로 이인재를 밀던 뭐 주류들 이겨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글쎄 뭐 저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게 좀 아쉬움은 있어요. 다만 이게 끝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간이 한 번 더 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당이 필요로 할 때가 또 올 거예요. 선거 때가 됐든 아니면은 다음 당 대표나 뭐 다른 선거가 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그런 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라면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고 보는데 없던 강단이 어디서 생깁니까? 뭐 없던 것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좀 보수 참칭 패널로 이렇게 실드를 한번 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도 그 동의하는데요. 예. 나경원 의원이 끝난 건 아니고 아마 새로운 활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자기가 적극적 그 지지층이 있고 또 수도권에서 일정 부분 어떤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갈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뭐 그 정치 상황이 변하면 또 다음에 또 서울시장도 도전할 수 있고 또 뭐 공천을 받아서 그 당선이 되게 되면 또 여성 최초의 또 국회의장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좀 지켜봐야 된다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번 선택이 전 나경원 의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좀 뭐냐면 조금만 빨랐더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출마를 할 거라고 했다면 조금 더 빨랐더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아마 지내놓고 보면 또 보수의 자산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있다 없다. 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래가 예, 제가 사선을 했고 예. 지금 그런 나경원 의원의 상황이라면 당연히 출마하죠. 반드시 출마해서 이번에 승부를 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너나 걱정해라라고 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원래 평론이 그런 겁니다. 사선의 중진 의원이 되기는 참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정치가 여성 예. 의원으로서. 그런데 이만한 인지도에 그야말로 스타의 길을 걸어오신 분인데 비주류를 안 해봐서 그래요. 주류만 해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맨발로 흙길을 밟아본 사람과 꽃길만 다닌 사람이 어떻게 발바닥이 같겠습니까? MBC 포에버 아이디 쓰시는 분께 오늘 먼저 전지현 씨 BHC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사태를 운유를 삼아서 재밌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사퇴한 나경원은 사태고기 삶아서 보양하시고 이런 사태를 일으킨 윤통은 가스비가 산사태처럼 들이닥친 국민 위해서 해결 좀 하시길. 네, 재밌네요. 네. 여의도 연구원 민주연구원도 마찬가지인데 난방비 문제 걱정들 많이 하죠. 네, 뭐 사실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사무실 난방비가 한 2배쯤 올랐더라고요. 보통 낮에는 떼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사실은 물론 이제 말씀처럼 국제적인 영향이 크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오른 건 맞는데 그냥 국제적인 환경이 그러고 뭐 원가가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정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업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최근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유가도 떨어지고 있으면 결국 오를 때 그냥 올리고 내릴 때 내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약간 완충해 주는 게 결국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오를 때도 약간 덜 오르게 하고 떨어질 때도 약간 덜 떨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에 안 맡기고 민간처럼 그냥 맡겨놓은 게 아닌데 근데 이거를 마치 뭐 그냥 뭐 또 뭐 전 정부에서 뭐 탈원전 때문이다 이러실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취약계층은 지원하고 그리고 막 오르고 있으면 그거를 약간 덜 오르고 좀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시장 원리에 지금 맡겨놓고 있다 이런 생각이 이 듭니다. 난방비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이제 결국은 민생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지만 이걸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이제 민심 위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이거 외에 이제 공공요금도 계속 이제 인상될 거고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 네. 비서관이 직접 이제 마이크를 잡았어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 전 정부 탓은 조금 덜 합디다. 오늘은 전 정부 탓도 좀 웬만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장 원리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이냐 아니냐를 떠나 가지고 이게 그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요인으로 해서 이제 그 천연가스를 수입해오는 비용이 높아지면 거기에 합당하게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 가격을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억제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전 정부 탓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를 아주 당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민심 위반이라든가 그 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스비가 올라가니까 죄송합니다. 임대료가 올랐다는 저 느낄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큰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160만 가구에 대한 취약층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고 아마 조만간 또 당정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아닙니까? 네.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런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문재인 정부가 일으킨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전쟁으로 수요가 발생했고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냥 뭐 반영을 안 했다.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런 노력을 먼저 해야지 무조건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그 원전은 직접적인 영향을 아직은 미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막 문재인 정부 탓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탓하는데 문재인 정부 덕택에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데 너무 막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좋은 노래도 2자리 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최상목 수석이 얘기하면서 그 부분 설명할 때 이해가 좀 됩디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독일 네. 이런 나라들의 지금 가스 요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전년 대비 최대 2배에서 4배 올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런 요인이 생겼겠죠. 그랬는데 우리나라 가스 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그래 안 오를 수가 없고 또 다른 나라들이 오른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네. 이런 것을 난리 나기 전에 해야죠. 그러려고 당정 회의도 하는 거 아니에요. 참 네. 지금 당정청 회의에서 이제 당정 대회인데 네. 대당정 회의로 바꾸자 그런 얘기가 당에서 나왔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 아니 예, 예. 나왔냐고요.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런 얘기를 어디서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거꾸로 가자는 얘기죠. 뭐 대통령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민관군이라고 안 하고 군관민이라고 그랬어요. 네. 아주 옛날에 그랬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군이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다 그래도 말은 그냥 민관군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또 좀 역사가 이렇게 진보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국가정보원 오는도 새롭게 좀 만들면 될 것을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박정희 시대 때 썼던 그 중앙정보부 원문을 그대로 갖다 쓴 것도 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에너지 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2배 확대해주면 이거는 일단은 응급조치죠. 응급조치죠. 네. 그리고 또 그 이제 회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그 원유값 이제 지금 가스공사가 지금 그 적자가 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8조 얼마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그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아까 시장 원리에 맡겨 놓되 시장 기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가스 그 일을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연구원도 그런 부분 많이 좀 고민하죠. 네, 지금 이거 왜냐면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1월 달에는 더 나올 걸로 보는 거예요. 더 추워졌기 더 때문에 나오죠. 12월 달보다. 무조건 더 나옵니다. 무조건 더 나오게 왜냐하면 돼 이게 있는데. 이제 반영이 그 다음 달에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이게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우리가 뭐 항상 자원을 다 100% 수입하는 나라에서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좀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외국은 2~3배 올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 독일은 뭐 특수관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랑 거기서 전액 수입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뭐 중동이라든지 동남아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그럼 이제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좀 조금씩 올리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물론 이제 작년에 이미 올렸지만 사실 고지서 받을 때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3배 바로 올릴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50%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반영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올랐으니까 적자 나니까 그냥 올려버린다.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어찌 보면 이것도 물론 어느 정도 국민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시장에 맡겨버린다. 이렇게 내놓는 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도 깜짝 놀라셨죠. 난방비 나온 거 보고. 예. 살림하시는 분들이 더 놀라죠 뭐. 그렇죠. 그리고 뭐 2배, 3배 막 이렇게 또 아기 키우는 집에서 또 마냥 춥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난방비도 그렇고요. 또 이제 지하철 버스 요금 다 줄줄이 오른다고 하고 택시 요금까지. 그러니까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요금들이 오르면 뭐 체감 온도가 확 더 높아지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염려가 큽니다. 예. 난방비 문제 빨리 좀 빨리 해결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고. 예. 봄꽃이 핀다님 가스비 인상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주는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 때 집값 급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대책도 지금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은 너무 올라서 걱정이잖아요. 네. 지금은 이게 이제
경착륙 때문에 걱정하는 형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지방을 중심으로 또 그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또 그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08년도에 경험했던 그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건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출 규제라든가 완화를 통해서 미분양을 해소하려고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이 어떤 경착륙을 해가지고 그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연착륙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은 집을 갖고 또 그 말하자면 다주택 투기성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시장에 내놓아서 이게 시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좀 지원을 팍팍팍 해줘야 되겠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게끔. 근데 지금 그렇게 민주당 정부 때 29번 대책이나 내놨는데 뭐 했냐라고 막 공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뭔가요, 김준일 수석? 뭐 경착륙을 막는 건데요. 막았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사실은 급등하는 것도 막기도 어렵고 급락하는 것도 사실 막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떤 그 유동성이 얼마나 확장되냐 이제 줄어드느냐 이 문제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당시에 급등할 때 상당히 억울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만 저는 이제 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롤의 역할을 정의를 할 때 언론은 문제 제기자고요. 야당은 문제 제기에 더해서 대안 제시를 하는 거고 정부 여당은 문제 해결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여당에 지금 계신 분들이 상당히 본인의 롤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쟁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전 정부 탓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명박 박근혜 부동산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다가 정권 내줬잖아요. 이건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지금 답습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굉장히 답답한 모양새입니다. 예. 요거 한마디만 제가 하면요.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용인 지역에 있으니까 용인에 주택 공급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저를 꼭 부르더라고. 그래서 네.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 정부가 막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막 주택 공급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공급을 뭐 100만 원 하느니 막 150만 원이 하는데 이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2, 3년 후에 터진다. 미분양 터지기 때문에 내가 2, 30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저를 앉아서 계속 설득하시는데 맞는 말 같은데 또 그때 당시 시장 분위기는 공급 확대를 안 하면 마치 뭐 굉장히 이제 큰일 나는 것처럼 했단 말이죠. 근데 딱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찌 보면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언론이라든지 그 당시에 뭐 보면 대부분 아니 공급 확대 시장을 막아놓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미분양이 발생되면 그냥 놔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어찌 보면 이제 정부에서 이게 큰일 나니까 매입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 부동산 정책이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이 뭐 야당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휩쓸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공급하는 게 중요하지. 뭐 문제 생기니까 100만 원 했다가 지금은 사실은 누가 짓겠습니까? 분양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저번은 주택 정책이 너무 이게 언론이라든지 이게 너무 흔들리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대책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그건 보기도 아니죠. 합니까?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실패 요인이 첫 번째 부동산이고 두 번째는 뭐 인사 문제 윤석열 총장을 안 들 수는 없는데 당시에도 제가 봐도 사실은 왜 그랬을까 그냥 공급 확대로 그냥 뭐 야당이나 언론에서 원하는 것처럼 그냥 했어도 사실 큰 문제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 버블이 좀 더 일찍 꺼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꺼지지 않고.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이제 수요 억제 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한 건 맞죠. 그 때문에 또 정권 뺏긴 것도 맞고요. 한 가지 더 짚어봅시다.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기현 의원의 대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어떤 여론조사 보면 양자 대결로 갔을 때 안철수 의원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건 또 뭐 허수가 좀 있는 조사라고 하고 좀 봐야 되겠죠. 그 여론조사는 어떻게 봐요, 김준일 수석?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정확하게 인구 비례와 나이 비례로 이제 할당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를테면 서울에 20대 몇 명, 30대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는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5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영남이 TK, PK 다 합쳐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 55%, 영남 20%를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데 실제 당원은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알려진
바로는 영남이 40%가 넘습니다. 아. 근데 20%를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그런데 영남에 그럼 주로 어느 사람을 찍을 거냐, 김기현이냐 안철수냐를 물어본다라면은 울산의 지역구를 두고 강경 보수 성향이 많은 김기현 의원을 더 많이 찍을 거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왜곡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로 판단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김기현 의원이 많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의원이 될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벼운 산수만 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여성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걸 놓고 이게 안보 공약이냐 아니면 젠더 공약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혹시 국민의힘에서 여의도 연구원이나 뭐 또 그런 데서 여성 군사 기본 훈련 검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어제 그 성일종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당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고요. 이건 그 당 대표 후보로 나온 김기현 의원이 개인 의견 자격으로 낸 의견입니다. 예. 예. 당 차원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중진의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하거나 그러면 또 연구원에서 좀 검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당의 정책위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다만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게 김기현 죄송합니다. 김기현 그 후보께서 1호 공약으로 이 공약을 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뭐 나경원 의원의 사태를 둘러싸고도 민감한 시기이고 한데 국민들이 그 뭐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 또 여러 가지 퇴행적이다 이런 시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어떤 정당 개혁이라든가 정당 민주주의라든가 또 총선 관련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았는데 약간 뭐 젠더 이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그 과거에 윤석열 그 대통령과 이준석 그 당 대표 후보와 예. 대표가 이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7급자 공약이라든가 뭐 쇼츠 뭐 이런 거에서 한번 기시감이 있잖아요. 이 공약이. 그래서 새로운 맛이 좀 없는데 이걸 굳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쉽고 또 말씀으로는 이제 연포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뭐 연대, 포용, 탕평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슈는 약간 누가 봐도 20대, 30대, 40대 남성과 여성을 좀 가르는 그 어떤 공약이어서 개인적으로 그 좀 안타깝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 입장에서 여성 민방위 훈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입장을 떠나서요. 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계속해서 나 관자에 가서 밥 몇 번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겨우 다들 억지로 다 주저앉혀주고 나니까 경쟁자들을 물리쳐주고 나니까 내세운 1호 정책 공약이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이거든요. 참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30년 그 전으로 후퇴하는 교련 부활과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과거 퇴행적인 과거로 가는 이 정당 정치의 지금 모습과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국 신설한 지금 이 정권의 모습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지금도 이미 그런 뭐 심폐소생술이나 뭐 안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지금도 충분히 10분이면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도 여성도 얼마든지 참여해서 할 수 있거든요. 작년에만 해도 5천 명이 다 예. 교육받고 했다는 거죠. 끝내야 되겠네요. 이거 좀 따져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